소재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액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및 8월 통계조사 자료 결과에 일본의 전체 수출액 비중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수입 비중이 더 늘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죠. 과연 이것은 사실일까요? 정말로 말로만 불매운동을 하고 사실은 일본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 그림은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발표한 7월과 8월의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 및 수입 금액입니다. 자, 그림의 붉은색 막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금액입니다. 실제 수출 규제가 실행된 7월의 수입 금액을 보면 6월보다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데이터만 본다면 말만 불매운동을 하고 실제로 일본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분석입니다. 먼저 수입은 월별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매년 7월에 기업들이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는 시즌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계류의 경우 일본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산 기계의 규격은 표준 규격이 아닌 일본 자체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자, 만약 그 기간이 7월이라면 일본산 부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실제 그러한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지난해 2018년의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난 2018년 7월은 6월 대비 일본 수입액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우선 해당 데이터를 봤을 때 불매운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닌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해 6월보다 7월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증가한 것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6월 대비 7월에 수입액이 더 증가했었기 때문이죠. 자, 단순히 이 데이터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죠. 자,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일본 수입품 중에 소비재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불매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 기업이 기계, 설비 등에 사용하는 자본재가 아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소비재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 중에서 소비재의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수입품은 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화공, 전자, 철강 등의 비율이 가장 크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품 중에서 약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소비재 비율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7월에 기업들에서 수입을 늘리게 되면 불매운동을 아무리 착실하게 실행하더라도 전체 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들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에 따라 향후 수입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주요 부품이나 기계 등을 미리 수입해서 늘렸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6월보다 7월에 더 수입을 많이 하는 이런 시즌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일본산 수입품 중에서 소비재의 수입이 만약 실제로 줄어들었다면 불매운동만큼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림은 관세청 기준 올해 6월부터 8월에 일본 수입 소비재 금액과 톤 단위 수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당장 7월에 약간의 감소를 보이지만 8월에는 확실히 소비재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만약에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환율의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량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소비재 수입이 6월 대비 7월 그리고 8월에 확실히 소비재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현재까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입 규제가 실행되고 불매운동이 진행된 7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입액이 6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은 기업들에서 수입을 늘리는 계절적인 요인 및 수입 규제에 대비하여 미리 재고를 비축해두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매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소비재 수입은 6월 대비 7월 감소하고 8월에는 확실히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6월보다 7월 일본으로부터 전체 수입하는 수입량이 더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말로만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매장은 방문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이 구입한다 이런 뉴스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주요 변수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8월에 일본으로부터 소비재 수입 감소가 불매운동의 영향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일본의 전체 수출액을 보면 올해 7월 이후 8월에 들어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액 또한 감소하는 것이며 역시나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죠. 자, 우리나라의 일본 소비재 수입 감소가 어쩌면 불매운동의 영향보다는 경기 둔화 또는 계절적인 영향일 가능성 또한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해 2018년 8월의 소비재 감소 상황과 올해 감소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2019년 6월에서 8월까지 소비재 수입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은 2018년 6월에서 8월까지 일본의 소비재 수입 금액인데요. 자, 두 지표를 비교를 해보니 자, 올해 7월에는 약 2억 4천만 불을 수입하던 일본 소비재가 8월에 약 1억 9천만 불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8년에는 7월에 약 2억 5천만 불 수입하던 일본 소비재가 8월에 약 2억 1천만 불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7월 대비하여 8월에 소비재 감소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전년과 유사하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천만 불 이내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전년 대비해서 8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이 엄청난 수치로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8월에 글로벌 경기 둔화 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일본산 소비재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일본의 재무성이 발표한 자료 또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8월 무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일본
전체 수출의 6조 1,410억 엔 중 4,226억 엔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7월보다 오히려 0.3%가 늘어난 전체 수출 중 6.9%의 금액을 일본으로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을 이어서 3위죠. 자, 이에 따라 불매운동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견조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림은 일본의 전체 수출인데요. 분명 일본의 전체 수출액은 7월 대비 8월 크게 감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일본 수입액인데 역시나 7월 대비 8월 일본 수입액이 감소를 했죠. 이렇게 보면 일본의 수출 비중만으로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 및 다른 국가로의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중만으로 봤기 때문이죠. 따라서 8월 일본의 전체 수출 중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말은 일본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입을 더 많이 늘렸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고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우리나라의 일본산 제품 수입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매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수입액은 다른 해와 다르게 7월에 확실히 감소하였기 때문이고요. 8월에는 전년 대비 일본산 소비재 수입 감소폭이 더 큽니다. 다만 이것으로 불매운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객관적으로 8월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계절적인 영향과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한 지표를 통하여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일본의 8월 수출 비중에서 한국이 유독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더욱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상 불매운동은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 또는 일부 제품의 매출 감소를 유발하고 이것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짜증을 유발하여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의 사전적인 뜻이 소비자층이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품의 구매를 거부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일본의 잘못된 이런 판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불매운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수출 규제가 철회될 정도로 힘을 내기 위해서는 더욱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소비재 수입은 전년 대비 그리고 비율상으로도 더욱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단합을 저해하는 정치적 요인들이 많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좀 더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를 탑재하자 깜짝 놀란 일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최신 폰에 삼성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를 했습니다. 사면 디스플레이, 티타늄 합금, 세라믹, 사파이어 글라스까지 적용을 했는데요. 프리미엄 폰에 소니를 빼버리고 삼성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소니를 능가하기 시작한 삼성. 2002년도에 삼성전자는 CIS 이미지 센서를 처음으로 양산을 진행했고 2013년도에 삼성 아이소스의 신기술을 적용해서 800만 화소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삼성은 1마이크로미터에 1600만 화소를 출하를 했는데요. 2017년도 0.9 마이크로미터까지 확대를 하면서 2400만 화소를 출하를 했습니다. 이때 소니가 다시 한번 삼성을 능가했는데요. 2018년도 소니 0.8 마이크로미터에 4800만 화소를 출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 완전히 삼성이 역전을 했습니다. 5월달에 0.8 마이크로미터에 6400만 화소를 출하를 했고요. 그리고 8월 0.8 마이크로미터에 1억 800만 화소를 출하를 한 것입니다. 9월에는 이거보다 작은 0.7 마이크로미터에 4370만 화소를 출하를 했습니다. 이게 0.7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화소인데요. 이게 클립보다 훨씬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 글로벌 CIS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니가 49.9%를 기록했고 그리고 삼성이 19.6%, 그리고 옴니비전 미국이 10.6%, 그리고 하이닉스가 5.6%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소니를 지금 삼성이 능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CIS 이미지 센서 공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삼성이 어떻게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CIS 버전인데요. 전면 조사형입니다. 이렇게 초기 CIS로
빛이 금속판에 걸려서 제대로 도달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가 이것을 극복을 했는데요. 후면 조사용이라고 해서 수강부 위치를 위로 배치하면서 빛 걸림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소를 높이면 빛이 옆으로 새어나가는 간섭 효과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이것을 극복한 것이 삼성의 아이소셀입니다. 이렇게 픽셀 안에 빛이 들어온 것을 모두 가둘 수가 있기 때문에 소니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D램 트렌치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픽셀 사이를 완벽하게 분리하면서 고화소, 소형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D램과 공정 기술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니 추격이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8인치 D램 라인에서 중저가 CIS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D램 장비에서 활용을 하면서 CIS 전환 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CIS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실적 테이블인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CIS 예상 매출은 2010년 4,523억, 그리고 2018년 2.5조, 2021년 4.1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CIS 시장이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 한 개당 한 개의 CIS가 필요합니다. 최근 쿼드 카메라 등 전후면에 5개 이상을 탑재한 카메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스마트폰용 CIS 출하량이 2018년 36억 개에서 23년에 54억 개까지 증가가 되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미에 이어서 오포도 삼성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샤오미 오포, 삼성전자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채택했다. 소니는 긴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업체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현재 미국 편에 서 있는 일본 업체를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 고성능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면은 프리미엄 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샤오미 삼성 제품 사용 보도에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촬영상 소자가 동일하고 화소를 늘리면 비트의 면적이 적어지고 그만큼 증폭해야 한다. 증폭도가 많아지면 노이즈가 많아지고 화질이 저하된다. 메이커는 알고 있지만 화소수가 많은 쪽이 팔리기 때문에 굳이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삼성이 아이소셀 기술로 극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면 현존하는 이미지 센서로 가장 작은 크기라는 것은 한 화소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이 가장 적다는 것이니까 화질도 나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삼성이 아이소셀로 극복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람 보면 화소수가 높으면 고화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화소수가 높아지면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 못 쓸 거야. 스마트폰인데 삼각대가 필수품이기도 하고 하지만 삼성이 이게 TSV를 이용한 D램과의 통합 패키징 기술로 초고속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로 카메라맨도 아니고 뭐든지 고성능이 아니어도 된다. 불필요한 기능이 너무 많다. 그것보다 싸고 보안 잘 되고 가볍고 적당한 크기, 튼튼, 배터리 길게 가고 통신 속도 좋은 속도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비메모리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미지 센서까지 포함을 했었는데요. 6월 말에 일본은 소니를 살리기 위해서 삼성 비메모리 공정에 대해서 소재 수출 규제를 진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안 되는 모바일용 소니 이미지 센서, 소니 50% 점유율,